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앞으로 회로 해석에 있어서 많이 사용될 기본 법칙들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첫 번째가 이제 키르호프 법칙입니다. 키르호프 법칙은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 그다음에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 두 가지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 법칙인데요. 저항 회로에서 전류, 전압 간의 관계를 이제 저항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한 식이고, 이건 역시도 이제 키르호프 법칙 못지않게 많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간략화 기법입니다. 복잡한 회로가 분명히 주어질 테고 그 복잡한 회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그 복잡한 회로를 그대로 놓고 풀기보다는 그것을 간략화시켜서 풀게 되면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런 이제 간략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룰 거고요. 2.4절에서는 이제 저항의 직렬 연결, 그리고 그 직렬 연결된 저항의 전압 분배와 관련된 것을 배우고, 2.5절에서는 저항의 병렬 연결, 그리고 이제 병렬 연결 회로에서의 이제 전류의 분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사실 2.6절이 1학기 내용 중에서는 이제 뭐 6장과 7장에서 다루게 될 1차 회로, 2차 회로를 제외하고는 가장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테브냉 노튼 법칙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회로의 간략화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 개념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2.6절 같은 경우는 따로 독립을 시켜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르호프 법칙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킷, 그다음에 노드, 이제 룹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서킷과 관련된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계속 다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에 이제 쓴 이유는 이제 책에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서 적긴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계속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자, 노드와 룹에 대해서 먼저 다루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노드와 룹이 KCL, 그러니까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 그다음에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에서 이제 쓰이는 이제 기본 기초 내용이 되고요. 룹 같은 경우는 여기 정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닫힌 길입니다. 그러니까 회로가 닫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픈 서킷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1주차 강의 때 이제 배웠었고요. 지금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곳 열려져 있는 곳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의 회로를 이제 룹이라고 하게 되고, 이 전체도 하나의 룹이지만 요 각각의 닫힌 회로도 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드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제 한글로는 마디 혹은 접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노드와 관련된 내용이 약간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의 정의는 소자와 소자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점입니다. 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쪽 소자와 아래쪽 소자 사이에 존재하는 여기가 노드 2에 해당하는, 여기가 노드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제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근데 노드 1이 위치가 어딘지가 좀 약간 애매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노드 3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회로, A의 회로에서는 노드 1에 해당되고 노드 3에 해당되는 게 이 위쪽 전체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 이제 요 A도 노드에 해당되고 B도 노드에 해당되고 지금 이 위치, 그다음에 이 위치도 당연히 노드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 모든 노드들을 그냥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노드의 정의가 소자와 소자 사이에 존재하는 점인데, 지금 보면은 A, 그다음에 B 사이에 어떤 소자도 없죠. 물론 이제 도선이 존재하긴 합니다. 도선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 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책에서는 적어도 이 책에서는 이상적인 도선을 다루기 때문에 저항이 0입니다. 저항이 0이라는 얘기는 소자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그러니까 즉 이 빨간 원 안에서는 다 도선이죠. 도선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하나의 노드로 취급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드 1에 해당되는 게 이 전체 빨간 원에 해당되는 거고, 노드 3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밑에 쪽 같은 경우도 이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중에 도선만 존재하고 소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회로와 이 회로가 같은 회로가 됩니다. 지금 노드 2에 해당되는 것은 그대로 있고요. 노드 1에 해당되는 것을 한 점으로 줄이고 노드 3에 해당되는 것을 또 한 점을 줄였을 때 이 두 회로가 동일한 회로가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드 1과 노드 3, 노드 3 같은 경우는 컨덕터 혹은 이제 이상적인 도선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노드로 취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회로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시각적으로는 요 펼쳐져 있는 요 왼쪽 회로가 더 좀 뭐 보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회로가 그려졌다라고 하면은 이 회로와 동일한 회로인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키르요프 커런트 법칙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키르요프 커런트 법칙은 일단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이제 다룰 건데요. 뭐 앞으로 다루게 될 세 가지 경우가 뭐 표현만 좀 다르다 뿐이지 뭐 어차피 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키르요프 커런트 법칙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노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내용을 배우고 그 내용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이 아래쪽 예제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키르요프 법칙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떤 노드가 있고 그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 노드가 있고 이 노드를 향해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을 봤을 때 그것이 0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들어오는 전류를 In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의 특정 노드에서의 합은 0이다 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예제를 통해서 보면은 자, 이 노드를 향해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니까 자, I1은 들어오는 거고 I4도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I2도 들어오는 거고 I3은 나가고 있는데 I3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들어온 방향으로 바꾸려면은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죠.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 라고 이제 이 표현을 빌려서 쓰게 되면 자, I1, I2, I4 같은 경우는 그대로 더해주면 되고 I3 같은 경우는 방향을 바꿔서 즉 부호를 바꿔서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I1 더하기 I2 더하기 자, 마이너스 I3 더하기 I4는 0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게 키르요프 커런트 법칙 첫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자, 특정 노드가 있고 그 노드로부터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나가는 전류를 I out이라고 표현했을 때 특정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 I out들의 합은 0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실제로 지금 나가는 방향은 이제 I3 하나죠. 나머지는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가 이 두 번째 경우에 맞추어서 바꿔주게 되면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I4, 그 다음에 더하기 I3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나가는 방향으로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I2, 그 다음에 더하기 I3, 그 다음에 마이너스 I4는 0. 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내용은 실제로 이제 이 세 번째 내용이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서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것이 이 세 번째 경우이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 I인의 어떤 특정 노드에서 I인의 합, 그 다음에 Iout의 합은 서로 같다로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예제를 놓고 봤을 때 이 예제에서는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I1, I2, I4겠죠. 이거 세 개를 더하면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될 거고 나가는 전류는 당연히 하나만 있으니까 I3가 됩니다. 그래서 자, I1, I2, I4는 I3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위의 식에서 이 마이너스 I3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얘랑 같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자,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I4를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얘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세 가지가 어차피 뜻하는 바는 동일하고요. 이 세 개 중에 본인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을 하나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배운 이제 키르요프 커런트 법칙을 이제 적용시킬 이제 첫 번째 예제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요 I,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요 I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앞에서 배운 내용 중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을 적용을 할 건데요. 세 번째 내용이 뭐였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요 노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전류가 지금 여기 있는 5V 아니요, 죄송합니다. 5A, 그 다음에 I에 해당되는 게 이제 들어온 전류겠죠. 그래서 5 더하기 I는, 자, 나가는 전류의 합은, 자, 2 더하기 마이너스 3.
전류합과 같다로 놓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들어오는 전류합과 나가는 전류합은 같다라고 하는 키룰프 법칙을 이용해서 풀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자, 들어온 전류합 5 더하기 i는, 자, 나간 전류합 2 더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2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요것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i를 구하게 되면 i는 마이너스 6A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6A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뜻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나오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6A가 될 거고 i가 만약에 요 화살표 방향을 바꿔서 나가는 방향으로 보게 된다면 6A가 나가고 있다. 요 노드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KVL 혹은 이제 키르프 볼테이지 법칙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키르프 볼테이지 법칙은 자, 이런 룹을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이런 룹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폐 룹이 하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룹 안에서 일단 전류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전류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설정하면 됩니다. 저는 이게 습관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설정하는 게 편해서 저는 그냥 임의대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설정한 건데 여러분들이 반시계 방향이 편하다라고 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설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설정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이제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다루긴 했었는데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전류의 진행 방향을 이제 정해놓고 그 전류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이제 전압 상승과 강화를 판단하게 될 텐데, 자, 지금 요 V1 같은 경우는 전류의 진행 방향이 지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봤을 때, 전류의 진행 방향을 봤을 때,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서 플러스 단자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 사이에서는 이제 V1만큼의 전압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쪽을 레퍼런스를 봤을 때, 전류의 진행 방향이니까, 레퍼런스를 봤을 때, 지금 플러스 단자 쪽이 V1만큼 전압이 높은 지금 상태인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단자 쪽이 V1만큼 높은, 즉, 전압 상승이 일어난 것이고요. 지금 이 경우는, 지금 보면은, 플러스 단자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단자로 나오게 되죠. 전류의 진행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단자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단자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V2만큼의 전압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 경우는 V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지금 보면은 전류의 진행 방향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서 플러스 단자 쪽으로 나오게 되고 자, V3만큼의 전압이 올라간 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V3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압 상승, 전압 상승, 전압 강화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다룬 후에 이제 KVL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숙지하게 되면 자, 첫 번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폐 룹 안에서 상승된 전압의 죄송합니다. 자, 하강된 그러니까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자, V 드랍이 전압 강화이고 n 이퀄 1부터 이제 캐피탈 n까지라는 게 이제 요 엘리먼트들 각각의 소자들을 뜻하는 거고요. 각 소자들에서 일어난 전압 강화는 합이 0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상황을 적용을 시켜보면 전압 강화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V1과 V3 같은 경우는 전압 상승입니다. 그러면 얘와 얘를 전압 강화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레퍼런스를 뒤집어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레퍼런스를 뒤집어주게 되면 지금 얘는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3만큼의 전압 강화로 볼 수 있죠. 자, 실제로는 V1 그리고 V3만큼의 전압 상승인데 그거를 전압 강화로 보려면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3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얘를 지금 이것에 맞춰서 수식을 다시 적용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V1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V2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마이너스 V3만큼의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전압 상승의 합은 0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수식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자, 지금 보면은 V1과 V3는 지금 전압 상승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V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서 전압 상승,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서 전압 상승. 자, V2는 전압 강화가 일어났는데 그럼 얘를 지금 이 경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전압 상승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전압 상승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자, V2를 마이너스 V2로 바꿔주게 되면 전압 상승이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자, 전압 상승 V1, 그 다음에 전압 상승 마이너스 V2, 전압 상승 플러스 V3의 합은 0이다로 표현하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경우는 자, 이 패 루프를 봤을 때 이 패 루프 안에서 상승되는 전압의 합과 강화되는 전압의 합, 그러니까 올라가는 전압의 합과 떨어지는 전압의 합은 0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V 드랍의 합과 V 라이즈의 합은 0이다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압 상승을 묶어서 합을 구하고 전압 강화를 묶어서 합을 구했으면 그 각각의 합이 0이다. 그래서 V1 더하기 V3는 V2와 같다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경우 어차피 다 같은 내용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V2만 남겨놓고 마이너스 V1과 마이너스 V3를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이 식과 같아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V1과 V3를 합하면 V1과 V3를 그대로 두고 V2, 마이너스 V2를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이 식과 같아집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잘 외워서 사용하면 될 거고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는 요것이 쓰기가 편해서 이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에 있어서는 경우가 하나만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배운 이제 KVL을 연습하는 예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룹이 주어져 있고 이 룹 안에서 이제 뭐 우리가 모르는 전압 V를 구하는 것인데요. 자, 일단 앞에서도 한번 해봤지만 전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우선 설정했고요. 저는 이제 시계 방향이 편하다고 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봤고, 자, 이제 세 가지 조건 중에 그러니까 킬로프 법칙 세 가지 조건 중에 이제 하나를 적용할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승되는 전압의 합과 하강되는 전압의 합은 같다라고 놓고 푸는 게 편한데 일단 먼저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서 플러스 단자로 나오게 되죠. 지금 요 전압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는 전압 상승. 자, 뭐 이게 인덕터일지 뭐 커패시터일지 저항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플러스 단자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단자로 나오는 전압 강화가 일어났죠. 자, 전압이 내려갔고, 자, 여기도 지금 전류원인데 플러스 단자 쪽에서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지금 전류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전압 강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에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봤을 때 플러스 단자 쪽에서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킬로프 볼테이지 법칙의 세 번째 경우를 놓고 풀 것 같으면 15V는 V 더하기 10 더하기 2와 같다로 놓고 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연습하는 내용이니까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로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보면은 지금 얘는 전압 상승, 이거 나머지 세 개는 전압 강화죠. 얘네들은 그냥 여기 써 있는 것처럼 V, 10, 그 다음에 2를 갖다가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뭔가를 해줘야겠죠. 전압 상승인데 전압 강화로 봐야 되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부호를 바꿔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마이너스 15만큼의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자 V 그냥 V로 써도 되는데 VBC로 쓴 이유가 지금 이제 레퍼런스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죠. 전압은 항상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측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V는 V인데 근데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에서 이미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V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해당되는 전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VBC로 보느냐, VCB로 보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습관적으로라도 이렇게 전압을 표현할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구한 전압이 나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첨자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습니다. 자, VBC라고 하는 거는 다시 설명하면 이 뒤쪽에 써 있는 첨자가 레퍼런스,
그리고 그 레퍼런스 기준으로 여기 써 있는 첨자 쪽을 봤을 때의 전압인 거죠. 그래서 VBC가 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요. 그리고 자, 10V만큼의 전압 강화, 그다음에 2V만큼의 전압 강화된 것의 합은 0이다를 풀기 위해서 자, 식을 썼고요. 그래서 VBC를 구하게 되면 여기 이제 단위가 생략되는데 3V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죠. 자, 세 번째 예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는 써있는 것처럼 KCL과 KVL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예제고요. KCL과 KVL을 적용해서 여기 이제 회로에 주어진 이제 미지수로 설정되어 있는 전류와 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 회로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한 회로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모든 이제 뭐 소자들의 이제 전압과 전류가 다 써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 거고, 자,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겁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쫄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모두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주어질 거기 때문에 겁먹으면 근데 안 보여요. 평소에 보이던 것도 겁먹으면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겁먹지 않고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전압을 먼저 구해 볼 텐데요. 자, 보면은 지금 미지수가 여기 두 개 있습니다. V1을 구해야 되고 V2를 구해야 됩니다. 자, V1과 V2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KVL을 적용할 건데 KVL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룹을 설정해야 되죠. 그리고 그 룹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룹이 하나 있고 그리고 왼쪽에 룹이 하나 있는데 자, 오른쪽 룹에 지금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자, 왼쪽 룹도 당연히 전류를 설정해야 되는 거고요. 전류의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룹을 모두 다 찾아내고 그 룹에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자,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둘 다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봤고요. 자, 그래서 V1을 구해야 되는데 V1을 구하는 경우가 좀 두 개가 있겠죠. 왼쪽 룹에서 구하는 방법과 오른쪽 룹에서 구하는 방법인데 자, KVL을 적용했을 때 왼쪽 룹을 적용하게 되면 미지수가 두 개가 되죠. 뭐 전압 상승과 전압 하강의 합은 0이다. 뭐 풀던 아니면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로 풀던. 자, 두 개가 되니까 오른쪽 룹을 이용하는 게 편하겠죠. 자, 오른쪽 룹을 이용할 거고 여기서는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로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전류의 방향을 시계 방향을 설정했을 때 플러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왔죠. 그러면 이 소자에 걸려있는 V1은 전압 강화로 볼 수 있고요. 자, 이 5V도 전압 강화죠. 플러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왔으니까 자, 이 3V에 해당되는 것도 플러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왔으니까 전압 강화. 그리고 2V에 해당되는 것도 플러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왔으니까 전압 강화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V1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2는 0이다. 로 놓고 풀 수 있고요. 그랬을 때 V1은 마이너스 10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V2를 구할 수 있겠죠. 이제 V1에 대해서 이제 값을 구했으니까 다시 여기에 이 원쪽에 존재하는 이 룹에다가 KVL을 적용하게 되면 자, 미지수가 두 개였던 게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V2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압 강화의 합은 0으로 놓고 풀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여기 11V도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전압 강화. 근데 V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전압 상승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9V 같은 경우도 전압 상승이고 지금 V1 같은 경우도 전압 상승입니다. 그러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11 마이너스 V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V1은 0이다. 로 놓고 풀 수 있는데 자, V1은 우리가 값을 알고 있죠. 아, 위에서 구했던 마이너스 10을 대신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위에서 구한 마이너스 10까지 대입하고 난 후에 식을 정리해서 풀게 되면 V2는 12V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2를 구하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자, 룹이 지금 보면은 이것도 룹이지만 바깥쪽에 있는 이 큰 것도 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안쪽을 무시하고 이 바깥쪽에 있는 엘리먼트들 간의 지금 전압 상승 혹은 전압 강화의 합을 구해서 V2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바깥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봤을 때 자, 우리가 식을 표현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압 강하의 합은 0이다로 놓고 푸는 거고요. 자, V2는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나왔으니까 전압 상승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도 전압 상승이니까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얘는 전압 강하니까 플러스 5. 그 다음에 전압 강하니까 플러스 3. 전압 강하니까 2. 그 다음에 전압 강하니까 11. 그래서 마이너스 V2 마이너스 9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1은 0으로 이렇게 놓고 풀게 되면 V2는 12V가 된다. 그리고 위에서 구한 이것과 값이 동일하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편하게 풀면 됩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요 작은 루브를 놓고 풀어도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큰 루브를 놓고 풀어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둘 다 루비라는 거죠. 자, 루비라는 것이 이제 닫힌 회로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것도 닫힌 회로이고, 그리고 그 루브를 통해서 이제 상승된 전압 혹은 하강된 전압의 합은 0이다로 놓고 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작은 루브를 놓고 계산을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전압은 두 개 다 구했으니까 이제 전류에 대해서 구해볼 텐데요. 자, 전류는 지금 보면은 총 6개, 아니네요. 8개의 이제 미지의 전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노드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이제 풀게 될 텐데, 자, 우리 I3를 먼저 놓고 풀게 될 거고요. 자, I3에 해당되는 위치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가 되고, 지금 이 노드를 봤을 때 이 노드로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로 놓고 풀 거고요. 지금 보면은 자, I3는 나가는 거고, 지금 6A와 마이너스 3A는 이쪽, 지금 요 빨간 점이 위치하는 요 노드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I3, 나가는 전류의 합은 들어오는 전류의 합, 6 더하기 마이너스 3과 같다를 놓고 풀게 되면 I3가 3A가 일단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3A가 나왔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I4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쪽 노드를 봤을 때, 지금 여기 빨간 점이 위치하는 이 노드를 봤을 때 I3 들어오고 있고 2A와 I4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서로 같다로 놓고 풀게 되면 자, I4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I4 더하기 2가 I3와 같다로 놓고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정리해서 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식이 표현될 거고요. 그래서 I4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1A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I5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 노드를 보게 되면 이 노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로 놓고 풀게 되면 자, 들어오는 전류 2A 있죠. 여기 지금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로 들어온 전류가 2A가 있고 1A와 I5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I5는 자, 들어오는 전류 2A, 나간 전류가 1A 있고 I5 있는데 그러면 I5가 뭐가 돼야 되냐면 당연히 1A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1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I6를 구할 건데요. I6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자, 이게 좀 헷갈리는 게 I6가 지금 이쪽 노드 가까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 노드를 기준으로 봐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쪽 노드를 기준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 I6와 I7 둘 다 미지수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쪽 노드로 보지 않고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이 도선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물론 소자를 지나가긴 하는데 이 도선은 길이 하나예요. 자,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점을 잡아도 자, 길이 하나인 경우에는 도선의 어떤 위치를 잡아도 전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노드에서부터 이쪽 노드 사이에서는 동일한 전류 I6만큼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쪽 노드를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커서가 위치한 이 위치를 놓고 봤을 때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합은 0이다로 보게 되면 자, 1A가 들어왔고 지금 10A가 나갔는데 I6만큼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I6 더하기 10은 1인 거죠. 그러면 I6가 뭐가 되겠죠? 마이너스 9A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9A가 됐습니다. 자, 다시 I6 더하기 10이 1이 돼야 됩니다. 들어오는 전류 합은 나가는 전류 합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6가 마이너스 9A가 된다. 자, 그리고 다음 I7을 구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9A를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I4가 지금 1A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 1과 마이너스 9의 합은 I7과 같다로 놓고 풀 수 있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9는 I7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i8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i8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노드를 기준으로 보게 될 거고, 자, 나가는 전류 i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들어오는 전류 i7. 그래서 자, 요거를 놓고 풀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5A 만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볼 텐데요. 자,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런 지금 바깥쪽에 그려져 있는 이 동그라미를 놓고 보게 되면 이 전체를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가 지금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노드를 봤을 때, 이 큰 노드를 봤을 때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로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내부를 그냥 블랙박스 처리하게 되고요. 지금 이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이 지금 보면은 이 점선으로 표시된 이 큰 서피스라고 표시된 여기를 놓고 보게 되면 자, 6A가 들어오고 지금 나머지 다 나가고 있네요. i5, 10, 그 다음에 i8이 다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6은 i5, 10, 그 다음에 i8 요것들이 다 더해진 것 같다로 놓고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금 6 마이너스 i5 더하기 마이너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i8 이퀄 0으로 놓고 풀게 되면 i5와 i8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또 주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오메 법칙에 대해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메 법칙은 저항 회로에서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항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항은 이제 여기 약속교를 R로 표현하게 되고, 이제 회로상에서는 여기 있는 얘처럼 이제 약속을 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항의 정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입니다.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자, 오메 법칙은 그래서 자,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를 저항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저항회로 해서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관계식이 지금 전압, V는 I 곱하기 R로 표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전압은 전류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봅시다. 자,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전류에 있고, 전압이 있을 때, 전압은 전류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리고 그 비례 상수가, 비례 계수가 지금 저항 R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 식은 이제 변형된 식으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압을 구해야 될 때는, 자, 전류와 저항을 알고 있고, 전압을 구해야 될 때는 이 식으로 쓰면 되고요. 자, 우리가 전압과 저항을 알고 있는데 전류를 구하고 싶을 때는 I는 R분의 V로 지금 이 식의 지금 요 세 가지 식이 다 같은 형태입니다. 지금 같은 식을 이제 세 가지로 변형해서 표현한 거고요. 자, 전류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자, 우리가 전류와 전압을 알고 있을 때 저항을 구하는 거는 R은 I분의 V로 놓고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관계식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쓰이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다음 학기, 그리고 내년 1학기에도 혹시 이제 회로와 관련된 과목을 듣게 된다면 계속해서 쓰일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제는 이제, 지금 오메 법칙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예제이고요. 자, 보면은 문제에서 전류 I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류 I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저항은, 자, 3옴일 때와, 자, 1kΩ일 때를 갖다가 가정을 했고요. 그때 이제 전압은 이제 6V예요.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저항이 3인 경우와 저항이 1kΩ, 그러니까 1000옴인 경우, 그리고 전압은 동일하게 6V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저항이 있고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는데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는 이 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첫 번째 저항이 3옴일 때는 전류 I는 R분의 V를 쓰게 되고 그래서 3분의 6옴. 자, 3옴분의 6V로 돼서 2A라는 답이 나오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저항이 1kΩ인 경우에는 전류는 R분의 V 역시나 동일한 식을 적용했을 때, 자, 1kg라는 것이 1000에, 그러니까 1000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1000옴분의 6V. 그래서, 자, 6mA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단위에 대해서도 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킬로, 그 다음에 뭐 밀리암페어,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나오게 될 뭐 마이크로, 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자, 여기서 다룰 내용은 뭐냐면, 어, 자, 오hm 법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오hm 법칙이 달라지는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저항이 존재하고 이제 전류가 존재하죠. 그리고 지금 이 V1이라는 전압을 자, 마이너스 단자가 이쪽, 플러스 단자가 이쪽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전류의 화살표 방향이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자, 저항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단자이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압 상승이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이제 오hm 법칙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자, V1이라고 하는 전압은 저항 곱하기 전류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부호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압 강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압 상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를 붙여줬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전류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류의 방향을 설정했는데 그것이 소자의 수동보호 규정을 위배하는 쪽으로 설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고,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플러스로 붙여주면 됩니다. 자, 반드시 유념하고 이 전류의 방향을 설정하고 수동보 규정을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다룰 내용이 자, 그러니까 전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오hm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자, 순시 전력 P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듯이 전압 곱하기 전류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전압과 전류를 알 때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전압을 만약에 모르는 경우에, 그러니까 전류와 저항만 알고 있는 경우는 V는 IR이라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R 곱하기 I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전압과 저항은 알고 있는데 전류는 모르는 경우, 그때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I는 R분의 V라고 하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R분의 V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전력의 단위이기 때문에 와트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룰 내용이 이제 컨덕턴스인데요. 컨덕턴스는 이제 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전도도에 해당되는 거고, 전류를 전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면 흐를수록 커지는 값을 갖습니다. 자,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면 전류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항의 역수로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컨덕턴스 G는 R분의 1으로 정의하게 되고, 단위는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지멘스 혹은 이제 옴을 갖다 거꾸로 뒤집어 쓴 형태의 모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단락회로와 이제 개방회로인데, 자, 저항의 입장에서는 단락회로는 저항이 0인 회로입니다. 자, 개방회로는 이제 오픈 서킷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경우는 저항이 무한대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회로를 놓고 보게 되면, 자, 이쪽에 어떤 회로가 존재하든 상관없습니다. 존재하든 상관없고,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이 두 개의 터미널을 봤을 때, 그 터미널 사이에 저항이 0인 도선으로 대체된 경우, 이거를 우리가 단락회로로 보게 되고요. 자,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이 V는 IR이라는 그 오hm 법칙을 이용했을 때 전압도 0이 되게 됩니다. 자, 전류는 있지만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전압은 따라서 0이 된다. 자, 개방회로 같은 경우는 저항이 무한대인 경우고요. 자, 일반적으로 공기는 부도체이기 때문에 저항을 무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을 시키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요. 이 경우는 회로가 실제로 끊어졌기 때문에 저항 무한대라는 것을 회로가 끊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회로가 끊어졌기 때문에 I equal 0으로 놓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관계식이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 경우가 이제 5단원에서 이제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다룰 때 중요하게 쓰이는데요. 직류 정상 상태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 직류 정상 상태일 때, 혹은 직류 전원이 인가되고 있을 때, 인덕터는 우리가 직류 전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단락 회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덕터가 있지만 저항이 0인 회로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류 회로일 때, 직류 전원이 인가된 회로일 때 오픈 서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끊어져 있는 저항이 무한대인 회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 이제 2.1과 2.2의 내용이 앞으로 회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습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3에 해당하는 이제 회로 간략화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전까지 복습을 좀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